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마지막 유세에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란 잔부를 청산하고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 군의 비명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분의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2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에 지방 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대 격전지 수도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부르짖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에 이어 두 후보는 경쟁자의 약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는데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무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10년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오세훈 후보도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비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선 대통령 후광에 기댄 인물 대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책임지기에는 정원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서울 판세를 초박빙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의의 사고로 선거운동도 거듭 멈춰서면서 후보별 장단점을 판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부산에서도 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선거와 북구 갑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우리 부산에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를 하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북구를 전부 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보수를 갈라 북구를 흔들고 북구를 잠시 머무는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서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관심은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까지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이곳들의 승패가 대부분 결정될 예정입니다. 양당은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 대여섯 곳을 접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은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무슨 대통령이랑 무슨 교감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지층 표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민주당 싸움에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등 5파전 다자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 연대의 다리가 생긴다는 조국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대의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며 쏘아붙이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 12곳 이상의 승리를 내심 바라는 민주당과 막판 접전 양상에 기대를 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양당의 당권 향배도 접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공소 취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성과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으로부터 각종 가격 담합 행위, 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 등을 보고받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왜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고요.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특정 방송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느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채무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일가족 사례를 거론하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미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는 오만함의 반로라며 투표로 막지 못하면 선거 이튿날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선 세척 봉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비정규직 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석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 그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입사한 비정규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3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폭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장에 투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청년 두 분은 지난 2월 26일 날 입사를 했었던 직원입니다. 충분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전경찰청은 폭발 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부검을 진행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모두 요구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면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유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에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9,000피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8,900대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000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9,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주 등에 여전히 상승세가 집중돼 있는 만큼 원활한 9,000대 진입을 위해서는 상승 하락 종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젠승황 효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LG전자는 5% 넘게 급락했다가 막판 상승세로 3% 이상 오른 3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2.29% 내린 10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이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6.3 지방선거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도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의 잔불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감옥 3인방이 선거판에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선거입니다. 이번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투표장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각각 내란 청산 선거다, 또 정권 심판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네, 선거 전날입니다. 현재까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는 15대 1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어요. 지배적이었죠. 1이라는 건 이제 경북만 빼고 다 이긴다. 민주당 이런 거였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선거 공학이라는 게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국면에 들어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새로 생산되고 생성되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야의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안전에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양측에 무슨 뭐 오빠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또 뭐 저 여학생한테도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선거가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은 내란 프레임,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출발해서 15대 1로 갔던 거였고 또 지난 3월 9일 날 국민의힘이 윤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전륜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인적 쇄신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 진입하면서 15대 1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건데 여러 가지 선거가 진행되면서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접전 지역을 꽤 많이 꼽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도 지금 민주당이 접전 지역을 꼽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으로 접전 지역, 경합적으로 꼽는 게 꽤 많아요. 꼽는 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은 해볼 만한 선거가 된 거예요. 15대 1에 비하면 뭐 이건 격세지감이죠. 그야말로 며칠 한 20일 사이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일 이제 개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뭐 선거 때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큰 선거일수록 저는 그 선거를 관통하는 뭔가 그 규정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거창히 말하면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또 선거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 어떻게 봐도 말이죠. 이번 선거는 지금 그런 내란 프레임, 내란 정산이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공학적으로 다른 이슈가 덮은 있습니다만 그런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러한 그 시대 정신이 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를 정의 내리는 집단 지성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차하고 이슈가 서로 악재 호재를 서로 이제 교환하고 이러는 가운데 공방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도 그 선거를 규정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지배적인. 그러나 단지 그게 드러나지 발현되지는 않지만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들으면 뭐 이거 완전 민주당은 편드는가 그게 아니고 느낌이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래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다. 민주당도 물론 접전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전 바로 다른 논거는 아니고 그런 논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크게 이기지 않을까. 물론 각 지역에서 표차 엄청 줄어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전체 이제 지방선거 16곳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이제 서울하고 부울경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은 6곳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 8곳을 지금 경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선거 출발 당시에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이번 선거의 특징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구분해서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 사실 지방선거는 서울 선거가 전체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선거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중심이 돼서 결국 당 지도부와 분리가 돼서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남도 처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이 따라 붙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보수 결집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영남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전체는 정말 결집된 보수가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서울도 결국 마지막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붙었다, 대등하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접전은 아마 최대 8곳이지만 무엇보다도 초미의 관심은 서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선거가 만약에 승리로 간다면 거기에 연세에서 영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성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영남 지역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강원 수도권 그리고 전북을 각각 나눠가지고 민심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이제 충남에서 이제 주로 있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주로 이제 대구하고 PK 지역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런 마지막 날 유세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되게 여야가 그 선거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죠. 오늘 자정이면 선거 운동이 끝나는데 되게 서울에서 유세를 많이 하죠. 서울이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대단히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주 특기할 만한 게 장동혁 대표는 마지막 유세를 충남 천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이례적이에요. 일단 뭐 여야 할 거 없이 어떤 서울 청계천 광장이 됐건 광화문 광장이 됐건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역시 이게 장동혁 대표와 이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같이 합동 유세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울의 유세도 지원 유세도 오긴 왔어요. 장동혁 대표 오긴 왔습니다만 합동 유세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도 만약에 그 둘이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럼 되게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오늘까지 안 했으니까요. 안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오세훈 후보는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원치 않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얘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윤 어게인이란 그런 것들이 잔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걸 계속 경계했던 거였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충남이 해볼만 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은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합지로 네, 구분을 충남 이제 했죠. 김태흠 후보와 이제 박수현 후보 민주당에 경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후보의 우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이제 다지자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때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는 경남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부울경도 접전적이기 때문에 경남에 가서 어쨌든 마지막 보수를 결집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보통의 선거처럼 서울에 와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는 이제 그런 일정을 짜는 것이고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에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소속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을 이번에 많이 갔어요. 전북이 또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당히 그러니까 저에게는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현재 당권파로서는 선거 이후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야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당권의 향배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북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김관영 후보는 완전히 정청래 후보를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를 위한 공천이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당선되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청래 대 김관영의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관영 후보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원내 대표가 안 갈 수가 없죠. 지도부가. 그래서 전북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위원장님.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제 오세훈 후보랑 이제 접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애초에 뭐 모양이 이상할 것도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은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처음 시작 때부터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하자. 그리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선대위도 그간의 정치공학적인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에 국한된 그러한 선대위가 아니라 시민 선대위를 내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략하에 끝까지 간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 역할 분담에 맞게 뭐 정치적 투쟁이라 그럴까? 대표적인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된 그러한 공격을 공중전을 한 거죠.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 되면은 원내 대표와 당 대표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장동혁 대표는 충청에 소구할 수 있는 충청 출신의 의원이니까 그래서 충청을 간 것이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의 격전지에 간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야말로 전북이나 대구나 부산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안 갔죠. 왜냐하면 전북에 가서는 유세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전북에 딱 한 차례 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차례 갔는 날 오히려 유세를 못하고 봉변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오빠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북과 대구, 경북과 같은 영남에서는 리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병도 대표가 전북에 투입이 돼서 전북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그러한 선거 때 터져나온 그런 악재들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일으킨 그런 악재로 보는 거고 그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기간 내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당 지도부가 어디를 많이 갔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었지만 어디를 안 갔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관심거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대구하고 부산을 거의 안 갔었고요. 경남에 이제 한 차례 갔었고 정청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 아예 안 갔어. PK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왜냐면 보세요? 경남이라는데 경남 지역이 이제 보수의 텃밭인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부울경도 처음엔 아주 민주당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접전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장동혁 대표가 가면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보수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강성 보수라고 할까요? 강성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권파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남이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이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대단히 비호감인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갔다가 오히려 그 선거를 그 기본적으로 기본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이 밀릴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안 갔다고요. 서울이 중도 표심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이라는 지역이 워낙 크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게 이 표본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가 많잖아요.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는 표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집단지성이 발현되기가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서울 같은 데입니다. 거기 자꾸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프레임을 상기시키거나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곳에 안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충청 지역에 공을 들였던 거는 또 충청 지역이라는 데 워낙 전국의 표심을 가늠한 그런 바로미터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에 계속 공을 들였던 게 아닌가. 양당 대표가 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단순한 이제 그런 선거를 뛰어넘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상당히 이제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양당 지도부의 입지가 좀 달라지거나 엇갈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몇 석을 가져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전북 선거를 이겼나 졌나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출 거예요. 민주당은 전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결국은 당내에 깊이 뿌리 박힌 어떤 노선 갈등, 차기 당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당내 갈등 이게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공천 갈등에 있어서도 전북의 당원들이나 전북 도민들도 수긍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금권 선거를 했다고 해서 공천을 안 줬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도 역시 금권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다.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선거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밀은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마 차기 당권에도 먹구름이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번 공천이 정말 잘못됐다 할 거고 그 만약에 무소속이 파도가 넘친다면 사실 호남 지역에 전북을 빼더라도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27군데예요. 그 27군데 가운데 사실 전북발 공천 갈등이 퍼져가지고 11군데가 사실 접점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호남이 사실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전북 선거에 아마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처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지만 그 승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8곳 경합 지역 이걸 최대한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가 과연 장동혁 대표의 혼자만의 승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는 보수 결집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전 대통령의 보수 규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이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전략이 사실 전국으로 퍼졌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의 몇 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전체 단독인 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아마 양당이 다 차기 당권 구도뿐만 아니라 당내에 어떤 노선 투쟁 이런 게 더 한층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제 전북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몇 석을 얻느냐가 곧 장동혁의 평가랑 곧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당히 입장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왜냐면 원래 출발이 15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축구 경기할 때 3대 0으로 지다가 3대 3으로 비기면 원래 이기던 팀은 진 거로 느껴져요. 근데 3대 0으로 진 팀은 완전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리예요. 15대 1로 다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류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죠. 아주 그 극성 강성 그룹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권 자체가 아주 억지 춘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접전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에서 이기거나 국민의힘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이기더라도 완전 오세훈 후보의 전략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원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긴 봅니다만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선거는 결국 결과가 중요해요. 내가 안 가서 이겼다 그건가요? 아니 뭐 어쨌든 안 가도 전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게다가 만약에 대구 추경호도 이긴다. 예. 처음엔 추경호 진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겨. 그리고 완전히 14대 2가 되더라도 딴 데 다지더라도 장 대표는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견강부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더 악재예요. 네. 게다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아마 진짜 날개를 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결과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 경우의 수 너무나 많은 거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질 경우와 이길 경우, 평택을 해서 조국 후보가 이길 경우, 질 경우 이게 워낙 많아서 지금 네. 그 얘기를 다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장동혁 대표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14대 2, 뭐 15대 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나고 물론 내일 이후에 할 얘기겠습니다만 네. 선거 끝나고 양당 이 강성 지도부가 이거 선거를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른바 아전인수를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윤과 비윤이 또 해석이 다를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친청과 친명의 해석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간의 해석이 다를 것이고 당내 개파 간의 해석이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강성 그룹들이 또 이제 약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선거가 항상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느껴져요. 선거는 우리가 항상 특히 총선 끝나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절대 민심에 역행하는 뭐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식의 아전인수의 해석은 네. 금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일본 총리가 왔기도 했습니다만 대구도 방문했었고 부산에 이제 시장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등판이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뭐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 결집에는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지지층이지만 또 당 지도부를 지지 않는 그러한 세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구는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특히 울산까지 그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급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남 지역도 굉장히 우습게 이길 거로 봤잖아요. 근데 점점 보수가 결집하면서 영남 지역에서도 추세가 점점 좁아지고 또 뒤집어지는 결과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급한 결과라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저는 현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가지고 민주당이 감옥을 간 사람들의 복귀라 그러는데 복귀와 지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더 국민 통합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바다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식에 전직 대통령들 다 현직일 때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1박 2일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부산과 경남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표 동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직 대통령이 투표 동료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투표 동료가 투표 동료를 넘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리고 특정 세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선거 기간에 갈라진 국민들을 단합시킬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나오실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제 현직 의원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죠. 유영하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종처럼 복귀할 것이다. 단종이 이제 노산군에서 이제 단종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복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대착오적 퇴행. 지금 어디다 대고 단종에 비유를 해요.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발언이 말이고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런 발언이 보수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 어차피 이 국민의힘 후보 찍을 분들입니다. 저런 얘기 글쎄요. 이 합리적인 보수가 볼 때도 저거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요새 왕산암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종은 정권 찬탈해서 쫓겨난 왕이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누구에 비유하는 게 단정에 비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권력을 찬탈했어요? 비유 자체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일단 진영 간에 다 떠나서 정치학적인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논리 자체가 너무 허황돼요. 논리가 너무 허접하다고요. 저런 식의 논리는 오히려 중도층에게 역풍을 주죠. 말하자면 아까 지금 우리 이 위원장 말씀처럼 네. 보수의 결집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 수도권의 중도들은 오히려 역풍을 느낄 수 있죠. 글쎄요, 그건 정치적 공방이고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감옥 3인방 이건 뭐 과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정치판이라는 게 다 관 용어를 다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제가 그 말씀에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 안 하면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니까 나도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왜 대통령 60%가 넘는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예요? 6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독재자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갈라치기 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정의 복이다.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된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을 끼쳐서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예. 물론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모시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을 적당히 해야죠. 어떻게 지금 단정의 비유를 하냐고요. 이게 과한 거예요. 이러니까 역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구에서조차도 김부겸이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대구시장 선거로 가보겠는데 여기도 이제 접전 지역이 됐습니다. 최종 결과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정권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김부겸을 이번에는 꼭 한번 써셔서 대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꿔야 한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또 독주할 거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31년 만에 여러분들이 뽑아준 민주당 김부겸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경제 해본 적도 없는데 파란 옷 입고 나 경제 살리겠다. 그거 대구 시민들이 속아넘어 가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일당 독재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보수의 심장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자, 역대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번만큼 대구시장 선거에 초점이 몰렸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요. 김부겸 후보의 첫 민주당 대구시장 입성이냐, 추경호 후보의 보수 텃밭 수성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종 승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구 선거를 두고 이제 언론에서 평가할 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사실 내란 세력 청산이잖아요. 하지만 대구 선거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시장 선거를 두고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두 후보가 정말 신사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익 투표를 해달라는 거죠. 뭐냐면은 대구 시민들이 정권이 있을 때 정권과 함께 내가 대구 지역의 경제도 성장시키고 대구 지역이 원하는 대구 신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소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의 힘장인 대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근데 저는 관건은 결국 투표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부겸 후보가 예전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때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41%를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를 놓고 봤을 때는 대구 지역이 가장 낮아요. 예. 그렇다면 본 투표에서 과연 이 저조한 투표를 얼마나 높이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수 세력들 중에 결국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 유세로 결집이 됐다면은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높은 투표율에 기대서 보수의 심장,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그런 소구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표율에 달려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정말 대구 시민들이 이익 투표를 하느냐 거기에 결국 판결이 난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사전 투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제 대구긴 했습니다. 18%대였는데 이게 4년 전보다는 4년 전에 14%대였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오르긴 한 겁니다.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았으니까 제일 높았잖아요. 이번 사전 투표율이 23.5% 전국 평균이. 그 대체로 이제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보수 쪽에가 사전 투표가 좀 낮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는 보수층에 그런 영향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대구 쪽은 예상 불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공히 지금 대구는 접전적으로 꼽고 있어요. 양당이 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거 뭐 개표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후보가 유리하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가 우세하다고 다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15대1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추경호 후보가 강하게 따라붙어가지고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엔 뭐 거의 같았건 높은 것도 나왔고 이거 뭐 이러면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수치 가지고만은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투표율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대구는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누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눈에 띄는데 정원호 후보는 청계광장을 택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을 택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한데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원호 후보가 청계광장을 선택한 후보인데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첫 유세 출발점이 청계광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심한 말 하면은 뭐 박살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어처구니 없죠. 정말 실력으로 견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촌 광장의 유세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난 2021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25개구를 다 이기고 압승을 거뒀고 보수 재건의 주춧돌을 쌓은 그러한 선거였잖아요. 그때 마지막 유세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의 좋은 기억을 살리고 그때 보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2021년도의 재보궐선거 승리 그러고 나서 사실 보수가 암흑기를 끝내고 2022년도에 대선 승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물론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면 지금 보수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암흑기를 걷고 있지만 이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승리를 한다면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과 보수의 암흑기의 종료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실망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담긴 장소입니다.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고려할 때 2030의 보수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촌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대학도 많고 그쪽이. 그러니까 2030이 특히 20대들, 30대보다도 20대의 보수화 경향은 뚜렷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나이 드신 분보다. 요즘 꼭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후보가 신촌을 정한 거는 아마 그런 젊은 층에 좀 소구하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정원호 후보가 청계천 광장하고 항상 그 청계천 광장 광화문장에서 선거를 마무리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뭐 이제 접전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 하루 앞두고 누가 유리하다 말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서울 지역은 초접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원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대구와 달리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 하루 앞두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파이널 유세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에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여야 대표의 마지막 유세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권력은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옵니다. 내란을 완전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여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란의 큰 불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잔불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면 이미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분노는 생각하지 않고 투표를 몇 시간 앞둔 오늘 검찰을 향해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고, 재판을 취소하라고 겁박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 충분히 반영돼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박빙으로 치러지겠지만 새 리더십을 확보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을 지키기 위해 내일 투표장에서 마지막 안전핀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민심을 대변하고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기엔 야당의 힘과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며, 다만 견제할 힘 자체를 잊어버리면 권력자가 겸손할 이유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면서 균형의 추를 쥐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 격전지 대구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악전 고투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에서도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려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세차를 오르내리며 시민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과 총리를 지낸 거물 후보 등장해 여당도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는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저 김부겸을 선택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갈등으로 선거 초반 열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며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장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선 여당 소속이던 현직 지사가 제명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판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2달 안에 복당해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승리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거나 연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대구와 전북은 그야말로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 각 후보들은 현수막과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다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니 가게를 완전히 덮었고 상인들만 울상입니다. 장사를 하는 과정에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은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차도 잘 안 보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 걸어다니기 좀 위험스러워요. 좀 위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모두 2만 건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은 건 이렇게 도로 곳곳에 걸린 현수막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유세 활동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1,300건에 달하고 특히 확성기 관련 민원은 600건이 넘습니다. 층간소음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선거 유세 방송하고 하는 소음이거든요. 생활에 아주 불편합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나 홍보성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루에도 3-4번씩 전화가 계속 오니까 좀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유세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시간대나 지역에 따라서 소음의 기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유권자들의 변화되는 코드나 수요에 둔감한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좋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각종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거전을 고민할 때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실. 오늘은 여야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구를 분석합니다. 대구가 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지 또 그동안의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장하영 기자가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대구.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1%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화 시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눈물로 빨면서 내 운명은 따로 결정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살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일편단심 보수정당에 맡겼던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역대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대구는 김부겸에게도 재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니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지동다 왔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정치 치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 후보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계파 갈등 속에 휘청이는 당 지도부까지
믿어왔던 정당의 실망감도 나타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평생 진보 정당을 찍어본 적 없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전체가 좀 미우시더라도 보수의 종갓집, 보수 정당의 본류, 여기에 초가상관 다 태우지 마시고 불씨는 남겨주시라.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현재의 도시 인구 구조는 과거보다 보수에 더 유리합니다. 12년 사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었는데 그 수치만큼 청년층은 빠져나갔고 70살 이상 고령층은 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별 볼 일 없다고. 결과가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또 말들을 그래 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한때 섬유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1인당 총생산 꼴찌 도시로 기운 대구. 산업화의 영광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 위에 얹어진 만만찮은 숙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이 도시에 남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본투표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과 국회의원 14명이 새로 뽑힐 예정인 만큼 각 당은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일 오후 6시에 맞춰 각 당 개표 상황실에서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태풍은 멀리 비껴가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1.8도까지 오르며 올해 가장 더웠는데요. 이 태풍 장미는 일본 남쪽 해상으로 점차 멀어지겠지만 남쪽 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초라고는 믿기 어려운 한낮 더위.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손선풍기와 양산에 의지한 채 뜨거운 햇볕을 피합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8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춘천은 32.3도, 서울 용산구는 33.5도, 경기 여주 전봉동은 34.5도까지 오르며 곳곳에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때이른 고온 현상을 부추긴 건 6호 태풍 장미였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현상이 나타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중부지방으로 남동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이 공기가 산맥을 넘으며 따뜻해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로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고 있지만 남쪽 해상에는 올해 첫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건 올해 처음으로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이른 기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해상에도 최대 6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점차 일본 남쪽 해상으로 멀어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남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Here's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작업장 내부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로 작업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추진체를 만들 때 사용한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은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숨져 어떤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를 당장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는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외부에서는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노동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로 지난해 환경 개선 작업이 시작되고 자동화 도입 시도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실험적으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자동 세척 장비와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화약 성분이 그렇게 취급성이 좋지 못해가지고 금방금방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사고가 난 곳이 면적이 작고 위험성이 낮은 곳으로 꼽히다 보니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화 설비는 20kg짜리 대형 소화기뿐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243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대형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때는 내부 CCTV가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몇 년 전에도 잇따라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사고 때마다 특별감독을 통해 수백 가지 산업안전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이 개선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선 지난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진 연료 충전 과정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각 공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총괄 관리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표현하며 유해 위험성에 대한 고지,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취급일지 작성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재발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특별감독에선 또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82건 발견됐습니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건 미준수는 물론이고 밀폐공간 및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이 확인돼 이 중 53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앞선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과 설비 결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화재, 폭발 위험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날
수백 건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개선은커녕 국가 보안 시설이라면서 안전관리 상황조차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19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었던 걸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قابل به مثل کشتی ساریسکا با مالکیت دشم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 را با موشک کروز مورد هدف قرار داد.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다 레바논 상황까지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یکی از دلایل خیلی روشن تشدید جنایا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ر فلسطین در لبنان 핵물질 처리는 물론 호르무즈 개방에 레바논 사태까지 갈수록 꼬이면서 좀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امروز طبق تهدیدی که ایران کرده یه ذره عقب نشینی کرده اسرائیل ولی متاسفانه دشمنیشو داره میکنه.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급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하면서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다음 달 중에 현재와 비슷한 80%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데다 여행 물가도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건데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동결에도 지난달 주유소 기름값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경유가 33%, 휘발유가 23% 넘게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연휴에 여행 관련 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급등으로 국제항공료가 역대 최대폭인 33.5% 올랐고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가 25%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3.1% 뛰어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여행, 숙박 관련 품목이 상승한 개인 서비스라든지 국제유가 영향의 석유류 상승폭의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쌀이 13.5% 오른 것은 물론 가축 전염병의 고환율까지 겹쳐 축산물 물가가 5.8% 뛰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2.5%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한국은행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가격에 전가되기까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높은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고유가의 고환율,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월 단체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5.18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3곳과 기념재단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주문 닉네임에 5.18을 조롱하는 단어를 등록해 사용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혐오 행위를 차단하라고 스타벅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장 내 혐오와 비하를 차단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선동하는 사람을 즉각 퇴장시키거나 매장 이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책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업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성수대교 참사를 포함해 비슷한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현장 책임자와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여러 과실이 겹쳐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며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를 포함해 과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지만 판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가운데 상판이 2.9cm 주저앉고 갑자기 붕괴하게 된 원인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고 국토부도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공사 계획부터 실제 작업 과정까지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한 만큼 수사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광주시 동곤지암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근처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까만 연기와 불길이 솟구치더니 폭발합니다. 경기 광주시 광주 원주고속도로 동곤지암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폭발을 하는데 수리탄 폭발음 크기로 6번 정도 났어요.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 1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보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는데 보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경찰은 보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내려진 징역 4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민중기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과도 접촉했다고 특검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증거 기록에 없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항의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남겨놨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 그간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한 민특검을 조만간 소환해 편파 수사 의혹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전 배심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8일 시작된 공판 준비 절차가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대학병원 교수,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록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아 매니저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내몽골엔 온유월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변해버립니다. 시야가 100m도 나오지 않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这太吓人了吧末日啊我的妈呀直接黑天了妈我害怕没事没事妈妈在车上呢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도 폭발합니다. 어디선가 통째로 날아온 텐트, 각종 구조물이 행인을 덮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실외체육관 지붕이 뜯겨나가고 콘서트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는 거꾸로 매달린 채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폭풍은 기후변화로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가 시베리아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裸露的干燥地表土被大风就地刮起，形成扬沙天气，局地能见度不足500米，达到沙尘暴标准。 중국 중북부 내몽골 자치구엔 최대 5cm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겨울에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온유월 폭설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리그 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조유민의 대체 선수로 뽑힌 조희재는 정식 멤버로 첫 훈련에 나서 조유민 목까지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완전체를 이룬 축구대표팀의 훈련 모습, 미국 현지에서 이경재 기자가 전합니다. 이강인은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가 아닌 훈련장으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훈련 시작 30분 전에야 짐을 풀었고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결승전에 뛰지는 못했지만 25살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이어 두 번째 월드컵 출전. 시차 적응도 덜 됐지만 동료들과 함께 뛰고 또 자전거 페달을 구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함께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늦게 시작한 고지대 적응 훈련에 속도를 높인 겁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전 부상으로 낙마한 조유민의 자리를 물려받은 조희재도 이제는 어엿한 정식 멤버로 첫 훈련입니다. 다친 발을 이끌고 귀국기로 오른 조유민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앞서지만 선대목까지 뛰겠다며 차분하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저희 수비진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또 월드컵이라는 자리가 경험하러 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증명하고 싶고. 첫 평가전에서 자신감을 충전한 대표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엘살바도르와의 두 번째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빠졌던 오현규도 컨디션을 끌어올려 출전 채비를 갖췄습니다. 완전체를 이뤘지만 이강인은 이곳에서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월드컵 본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가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을 70.35%, 16강 진출 확률은 33.52%로 전망했습니다. 옵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만회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48개국 예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은 12.74%, 4강은 4.02%, 결승 진출은 1.3%, 우승은 0.36%로 전망했습니다. 옵타는 A조에서 멕시코의 32강 진출 확률을 87.1%로 가장 높게 받고 한국을 두 번째로 높은 확률로 전망했습니다. 옵타가 전망한 우승 후보는 1순위 스페인이고 프랑스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한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햇볕도 강해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지방선거일인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지만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은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 대구 32도 등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기간인 만큼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32도, 대전 31도, 안동 31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금요일에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